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 이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다. 유튜브 많이 봐라. 라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자, 내 것이 미디어에 소속됐었던 그리고 소속돼 있는 분들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석 기자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참 유튜브를 보라.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도 매우 다종다양합니다. 네. 근데 그 유튜브 가운데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으냐.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가운데 특정 프로그램 명을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의 주장들의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네. 연상이 되죠. 추측이 되죠. 네. 어떤 유튜브 방송을 좋아했을까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종다양한 유튜브 중에 가장 질이 낮은 가장 문제가 될 법한 유튜브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방송인이 극우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1인 방송인이 혼자서 렌즈를 바라보면서 장광설을 풀어놓는 형태의 유튜브, 가장 질이 낮은 유튜브,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선호하는 것 같고 본인이 보라고 주문하는 유튜브도 그런 종류의 방송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도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보면 이것도 지금 유튜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유튜브로만 송출되는 유튜브 네. 방송이고 수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유튜브 전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고요. 뭐 뉴스 바사삭 같은 건 전용이죠. 유튜브 전용. 진보 개혁 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보라고까지는 주문할 필요는 없겠으나 주문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리도 만무하고 보수 성향이라 할지라도 좀 전현직 국회의원도 나오고 예. 주류 진영에서 활동하는 평론가들, 보수 성향의 평론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선. 그런 평론가들도 나오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봤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네. 그렇게 제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노지민 기자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편향됐다라는 걸 말을 하려면 최소한 그 편향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나를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 뭐 그쵸. 이게 지금 기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과 그리고 뭐 정의와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편향됐다 이렇게 보는 걸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나왔던 행보를 보면은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면서도 보는 방송이다 이런 걸 주장했던 유튜버도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처럼 지금 활용되고 있는 채널들도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편향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편향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 말을 이렇게 일일이 분석할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나 노지민 기자의 말을 혹시 이렇게 오독하면 안 되죠. 레거시 미디어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주 이 자리에서 우리 셋이 비평을 할 때 그 비평의 주요 대상은 레거시 미디어들이었고 네.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여러 가지 한계들, 맹점들을 우리가 줄기차게 짚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당연히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맥락 속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레거시 미디어라고 통칭을 할 수도 없는 게 언론사마다 논조에 따라서 보도 방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변화가 있다는 걸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메이저와 마이너를 갈라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메이저를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체포되기 직전에 얘기했던 레거시 미디어의 범주 안에서의 메이저 아니었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후보 때는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때의 어떤 그 언론관.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후보 시절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후보 시절에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그게 뭔가 네. 비판이었는데 비판의 주체가 마이너 언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윤석열 대통령 네. 기준으로는 마이너 언론이다 보니까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서 네, 뭐 뉴스버스라든지 뉴스버스라든지 이런 데서 비판을 하니까 마이너 보단 거 어떻게 믿냐? 뭐 메이저 뭐 저기 폭락 이러면 메이저로 가야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최소한의 메이저에 대한 뭐냐면 신뢰. 믿음이라고 할까요? 신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발언에서는. 뭐 본인도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는 메이저고 마이너고가 중요한 게 레거시를 그냥 도매금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된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부합하는 언론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바로 거지 그거예요. 예, 메이저냐 마이너냐 유튜브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지금은 유튜브가 이득에 부합하는 거고 그때는 이른바 보수 성향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본인 입맛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그렇죠. 언론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일관된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던가 이런 건 뭐 보수 진영이라고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너하고 마이너한 주장이었거든요. 뭐 물론 본인에 의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유튜브 사랑으로 좀 한정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죠?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생산지가 어디였냐면 유튜브였어요. 극우 유튜브. 이쪽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뭐 심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튼 거의 몰입이 돼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최고 출력을 자랑하는 스피커가 돼서 이걸 증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파의 범위와 전파의 강도가 엄청나게 이제 그 수직 상승을 하면서 쫙 퍼져나가고 지지자 사이로. 그래서 이게 다시 극우 유튜버로 환류가 되는 이런 지금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끔찍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사실은 최고 권력자가 들어와서 증폭했다는 걸 빼면 사실은 메커니즘은 달라진 게 없는데 역시 핵심은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상상 밖의 일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황교안 전 총리나 민경욱 전 앵커가 제기할 때는 이런 반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예.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극단적인 극우적인 주장을 펼치는 유튜버들은 다 있긴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극우 유튜브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그거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해 들어가느냐가 결국은 핵심적 관건이다.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치사에서 보면은 부정선거 관련한 뭐 음모론이나 뭐 의혹 제기 같은 게 거의 꾸준히 있었거든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 소송까지도 제기를 했었고. 네. 그랬었나요? 네,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서청원 대표가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뭐 사퇴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걸로 뭐 봤는데요. 그리고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18대 대선 뭐 개표 부정 관련해 가지고 제기한 것도 있었고 지금 쭉 보면은 공통점이 뭐 민경욱 전 의원이나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랑 다 비교했을 때 보면은 다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제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음모론 같은 것들이 원래는 좀 그 주류 스피커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수가 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것들에서 대부분 비롯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승자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한 최고 권력자가 그렇죠. 이런 음모론을 부추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더 많이 이겼어야 하는데 너무 간발의 차로 이겼다는 거고 대선은. 북한의 예측 그리고 실패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2022 네. 작년 총선, 예, 네. 2024년 총선이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일관되고. 근데 아무튼 유력 정치인 특히 이제 대통령까지도 여기에 개입한 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그 음모론의 어떤 파장하고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죠. 그리고 진짜 이제 그 대통령이 스피커가 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그 일부 소수의 주장으로 쭉 잔잔하게 유지되어 왔던 음모론 같은 게 주류 언론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전파를 해주고 옹호를 해줘서 그렇다기보다는 보도량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선거 국면이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도가 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게 좀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에 그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보니까 거의 이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됐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도 보도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좀 전파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시절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이 변방에 우짖는 새 정도로만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이 어떻든지 간에 제도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그들의 어떤 주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확대 재생산을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이 벽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와서 엊그저께 이수정 교수도 막 또 부정선거 이야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식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냐면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초유의 사태고요. 다만 관저 앞에 찾아간 그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다 부정선거론자일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경원 의원한테 부정선거 당신 믿습니까? 혹은 윤상현 의원한테 물어보고 다 일일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 지점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별난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정말 유별난 거예요, 지금. 예. 결론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이건 뭐 현상적 차이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계엄은 당이다. 그러니까 계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계엄 당위론이나 사법 절차 불법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건 극우 유튜버가 먼저 제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리와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생산하고 그것을 유튜버가 오히려 이제 그 증폭 전파시키는 기능을 해더라는 선후는 약간 바뀌어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도 지금 궤변이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느냐?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그 누가 한다면 어이구 또 무슨 소리 한다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내용들이 지금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그 논리들. 그러니까요. 예, 뭐 그게 지금 뭐 계속 그 구구 유튜버들 사이에서 또 증폭이 되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오히려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그런 주장을 극우 유튜버들이 전파하는 거는 동의 여부를 떠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막을 수는 없는 예, 막을 일이긴 수도 합니다.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우리가 했던 주제, 즉 레거시 미디어, 기존 매체가 그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핵심적이지 않나. 근데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뭐 동화반복 네.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다운표 저널리즘의 문제라든가 양비론의 문제라든가 또 팩트체크나 비평적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라든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지점들이 지금 이 윤석열 측 변호인의 그 궤변적인 논리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더 어떤 중차대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이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이게 뭡니까? 음모론에 빠져버리고 맹목에 빠져버렸을 때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째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네. 1번, 2번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그럴수록 좀 더 고언을 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근데 기대할 이 수 두 없죠. 가지가 모두 지금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힌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수년간 안 됐기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이 지경까지 겁니다. 온 예,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의 사고 탄력성도 제로, 여론 수용성도 제로. 자,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우리가 목격 중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게 나중에 또 재현이 안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 제기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약간의 볼멘 소리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선 전부터 보수 언론들도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했죠. 예, 아주 극소수의 몇몇 언론만 빼놓고는. 그냥 뭐 제가 몸담았던 KBS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기조 변화를 촉구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안 들어가지고 빗등으로도 안 들어. 예,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미디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또 쓴소리를 냈어 이렇게 네.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근데
최고 권력자가 이 지경에 이르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수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조증상 같은 것들이 후보 때부터 있었고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음모론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넓게 봤을 때 비판을 안 듣는다. 비판이 있으면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이걸 수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는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당선 직후에도 그렇고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대하는 걸 보면은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마다 좀 언론사들이 처해 있는 뭐 위치라던가 뭐 성향이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대응들이 달라졌고 네. 그리고 다 일관되게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전상진 그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에 시사기획창에서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번에 뭐 비상계엄 사태 축소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언론이 자기 편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비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말을 들어주는 일들이 지금 수년간 반복이 되어온 결과도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무엇인가의 맹목 상태가 되어버리고 몰입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가 된다라는 걸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아주 뼈저리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오히려 갈수록 아까 이제 뭐 유튜브와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른바 이제 뭐 학교에서 만약에 반향실 효과, 뭐 에코 챔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그 메커니즘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예. 이건 되게 국가적 위기로까지 지금 내달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이거는 뭐 정치 평론이고 대통령 평론일 수도 있는데 언론 네. 비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반짝 스타, 별의 순간을 맞았다라는 뭐 그런 표현까지 얻어가면서 반짝 스타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 캐릭터 이런 것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은 형태로 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훈련받고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된 수년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뭐 사석에서 참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 현상. 이게 지금 요번에 여기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욕을 많이 해요. 정치인 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정치물이 들고 정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우다 하더라도 어떤 선 안에서의 싸우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뭔가 한 발 물러서는 그것이 뭐 좋든 싫든지 간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민주주의 훈련인데 민주주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를 통해서 여실히 지금 우리가 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최소한 제도를 지키면서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걸 해보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준 사례죠. 근데 그게 너무나 전 국민에게 폭력적으로 입증이 돼버렸지만. 근데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외부에서 그래도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뭐 다 윤석열 대통령 같지는 않을 것이기에 제가 또 너무 야박하고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령 이회창 감사원장 하다가 대법관 하다가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해창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해창이라는 정치인이 뭐 이런 행태를 보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개되지 않은 영역에서 보여줬던 면모가 대단히 독선적이고 예, 뭐 그런 말은 있죠. 예, 상당히 어떤 타협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 아 이건 뭐 너무 이제 거슬러 가지는 말고. 그러니까 검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격가지처럼 치부되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대선 그러니까요. 후보들 대선 국면에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였다라는 걸 염두에 근데 둬야죠. 이제 선거 표심의 어떤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아이고 또 너냐? 좀 신선한 사람 누구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그 아웃사이더에서 뭔가 자꾸 뭐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경향. 이것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훈련도 안 돼 있고 검증도 안 돼 있는 인물이 급부상하면서 결국 포퓰리스트가 되거나 예.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가 되거나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도 그렇죠. 트럼프는 다른 게 뭐 트럼프를 뭐 제가 뭐 지지하거나 선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이잖아요. 수십 년간. 예. 미디어에서도 많이 예, 노출이 그러니까 되고. 이 사람의 캐릭터나 이런 그렇죠. 게 많이 노출된 사람인데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뭐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 내란 사태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좀 점검해가는 시간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주제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짧게 KBS로 좀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희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무효다, 취소해야 된다.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김희철 전 사장이 2023년 9월에 해임이 됐는데 이제 그때 해임이 된 이후로 이제 네. 소위 낙하산 논란의 사장들이 들어오면서 뭐 KBS 장악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초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한 작년 뭐 말이나 이때쯤에 선고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고 그리고 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그 김희철 전 사장 해임된 그 해임 제청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기가 끝났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제가 뭐 그 얼마나 대중들이 지금 KBS 상황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김희철 사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식으로 축출이 되고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뭐 별명이 있다라고 알려진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박민 사장이 들어왔고 네. 그 박민 사장도 이른바 파우치 앵커 출신의 박장범 사장에게 밀려가지고 그냥 아웃이 돼버렸고 지금은 박장범 체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현주 사장, 고대영 사장, 김희철 사장 다 똑같습니다. 정권은 다르지만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해임이 됐는데 네. 가처분 신청에서는 셋 다 지고 네. 본안 소송에서는 셋 다 이겼어요. 그리고 김희철 사장도 이번에 1심에서 이겼으니까 아마 대법원까지 또 이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법원의 책임입니다. 김희철 사장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졌죠. 네. 근데 그것은 법원이 매우 비겁한 것이었죠. 그릇된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례들이 있잖아요. 정현주 케이스가 있고 고대영 케이스가 있으면 네. 이번에 법원은 본안 소송 가면 이건 100% 김희철이 이긴다는 걸 알고서도 가처분에서 김희철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건 법원이 매우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 눈치를 보고 했다. 그 판사는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 지점을 잘 안 짚는 것 같아요. 판사가 매우 문제였다. 전례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본안 소송 전례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정현주도 그랬고 고대영도 그랬고 김의철도 그랬으니까 모든 축출이 다 부당하고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위로부터의 축출이고 어떤 것은 구성원들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축출인데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더 풀어놓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그냥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제가 아래로부터의 축출에 적극 참여했던 그 노동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역사가 한두 줄만으로 모든 거를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볼멘 소리를 내봤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네. 그냥 디테일한 것이 다 삭제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을 구분할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동일하다면 이제는 불가역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죠. 예, 방송법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요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어제 예. 판결문에서도 법원이 이제 뭐 해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유별 판단을 한 것도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한 게 그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거는 그 공영방송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거랑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더 다른 공공기관보다 엄격하게 해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재확인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든 뭐 또 다른 제도적으로든 이거는 정말 조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지점인 거죠. 고민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 언론 비평이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박장범 사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구성원들은 이 파우치 앵커 출신의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장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방송법이 개정된다 하여 그것을 과연 소급 적용해서 박장범 사장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네. 그리고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고 아무리 노동자들이 요구해도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또 뭐 비극을 재현하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공산이 크고 박장범 사장 본인도 마치 본인이 뭐 핍박받는 사람인 양 또 얘기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참 비극의 도돌이표예요. 예. 박장범 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짚기 전에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시사기획창에서도 뭐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14일에 방영된 시사기획창이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어요. 네. 이걸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우두머리라는 그 제목 뒤에 정말 보일 듯 말 듯하게 혐의라는 글자가 하나 붙었거든요. 우두머리 혐의? 네, 그래서 제작진이 나중에 이제 성명에서 그게 뭐 모기인지 코딱지인지 뭐 이런 글자가 붙은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일도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그 방영을 앞두고 그 직전까지도 그 보도시사본부 수뇌부가 계속 수정 요청을 하면서 이대로면 방송이 못 나갈 수 있다라면서 요구를 한 일들이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목에 이렇게 혐의가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내레이션이 삭제가 되면서 그 더빙이 있어야 될 부분에 그냥 차병 영상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문제를 지적한 그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아무래도 이른바 파우치 대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대목은 없었고 그냥 박장범 현 사장 당시 앵커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냥 배경화면처럼 흘러간 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이렇게 이 방송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KBS가 달라졌다 뭐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시청자 반응들을 보면은. 하지만 네, 뭐 결국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이런 사실상의 뭐 외압이나 검열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건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 사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비판이 이뤄져야 될 지점에 대한 비판 기능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사기획창이 저도 뭐 여러 편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 재직할 때 이번 주 화요일에 방송된 거예요. 예. 근데 애당초 제작진들이 그 기자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짜리. 그 3명의 기자가 이번에 같이 함께 공동 작업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누더기로 만들 만큼 그 국장과 본부장이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지금 노 기자가 얘기한 거 말고도 수많은 더 디테일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누더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불방이 되진 않고 방송은 됐다는 것이 이제 KBS 수뇌부도 이거를 불방시켰다가는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니 네. 아마 누더기로 만들긴 만들고 방송은 내보내는 형태로 이제 타협 아닌 타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작진도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를 저항하다가 제작진도 어느 선에서 이제 타협하고 방송을 그래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 국장하고 본부장 실명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철우 국장하고 이재환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일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그들 개개인에 대한 품평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인신공격을 또 할 생각도 없고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제작진과 그 수뇌부가 그런 답답한 소통을 이어갔을지가 안 봐도 너무 훤하고요. 예. 너무나 그 지난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KBS가 쪼그라들었을 때 발생했던 그 수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목도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뭐 KBS 구성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왕왕 또 벌어질 텐데 여태까지도 있었고 어떻게 뭐 저항하고 싸워 나갈지 그들의 몫이죠. 뭐 저는 뭐 나왔으니까. 근데 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니까 그 KBS 뉴스를 보면은 그 가끔 요즘 최근 들어서 내란스테 눈에 띄는 보도 좀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총평을 하면 어떻게 총평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이완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KBS 내부에서 역학관계나 그 수뇌부가 장악하는 그 힘이 이런 정치 사회의 변동과 이제 맞물리니까 약간 이완되고 그 이완된 틈 속에서 네. 불방이 안 되고 이번에도 이렇게 시사기획창이 나가고 또 뭐 명태균 게이트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KBS도 단독 보도들을 내보내고 뭐 이런 이완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으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전히 그 양비론, 따옴표 저널리즘, 고약한 프레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남아있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KBS가 묘한 형태로 힘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형태로 그러나 여전히 힘은 박장범 체제가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부술 것이냐 이거는 뭐 노동자들의 뭐 숙제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 임명권자가 탄핵 심판을 받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서 수사받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 뭐 불방을 시킨다거나 아예 비판 보도를 하지 안 된다거나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구성원들의 반발 같은 것도 뭐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언제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네 하고 관심을 걷어버리면 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힘을 잃게 되는 거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KBS에서 나타나고 현상이 내부에서 뭔가 비롯된 동인이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정치 상황의 변화에서 어떤 그 초래되는 부분들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아, 그럼요. 그 외부 환경을 타고 그럼 어떻게 더 노력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남겨지는 과제다. 그렇죠. 지금 기자들이 거의 뭐 최근 들어서는 유례 없이 박장금 사장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렇게 사퇴 요구를 해왔던 사장이 계속 임기를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